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요거 하나는 이제 일정표고 두 개의 자료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3월과 4월 초에 걸쳐서 지금 주 파트가 들어갑니다. 저 두 주 하고 이제 나머지 4월 뒤에 이제 한 주 정도 이제 쉬고 이제 가족 들어가는데 그거 끝날 쯤에 이제 교과서 들어갈 거예요. 뭐 안 그래도 뭐 카페에도 올려주시곤 했는데 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안 하신 분들은 혹시 뭐 PDF 파일이나 이렇게 뭐 구하실 수 있으시면 구해 두시고 일단은 가지고 계신 파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없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직강 선생님들 보니까 예, 거의 그 본인이 한 출판사 정도 맡아서 하시면은 고등학교과까지 하면은 뭐 한 3회 4주 정도? 그래서 5월 그 교육용 나갈 때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셨던 분들은 하시고 이제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 같이 직강 선생님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들을 하고 하면은 아마 조금 정리하는 게 쉬우실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오늘 뭐 간단하게 앞에 먼저 이제 요 주 파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뭐 수금해서 다음 주에 끝나요. 다음 주에 끝나고 세 번째 영역이 조금 이제 길어서 요거를 다음 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는 기출이 꽤 많아요. 꽤 많다기보다는 교재가 정말 얇죠. 되게 얇아요. 얇고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막 설계로 들어가거나 막 법률로 들어가거나 막 한옥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디까지 갈지 이게 확장이 어디까지 될지 정말 모를 정도로 그 분야 자체는 굉장히 깊죠. 건축이나 이런 쪽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의식주 중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주거 쪽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집에 어떤 걸 골라요 해서 뭐 주거 형태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죠. 그래서 뭐 필로티형이다. 뭐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 뭐 드디어 이제 법률 나와서 준주택이 나오기 시작하긴 했는데 아예 법에 있는 그런 뭐 유형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지금 표시된 것처럼 이따 보겠지만 한옥은 거의 고정처럼 안 그러다가 이제 특정 연도부터 해서 쭉 거의 고정처럼 나오는데 나왔던 걸 안 내고 나오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작은 데서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배점이 조금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옥은 그냥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한옥 좀 이렇게 괜찮게 나와 그림 잘 나와 있는 것들 있으면 그냥 책 읽듯이 그냥 하나 읽어두시는 것도 좋고. 저희 5월에 이제 교과서 할 때 또 교과서 파트에 있는 것들은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러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냥 집 이게 무슨 집이에요? 이런 걸로 해서 좀 개수가 많은 그런 게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지금은 좀 몇 년 뜸해요. 한동안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주거와 관련된 뭐 심리적인 부분이죠. 거주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특성 관련된 것들 해서 환경심리라고 하는 파트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간 설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주거 디자인이라든가 각 방의 이제 배치 뭐 이런 것들인데 요 파트가 되게 애매해요. 교과서 내용이고 아니면은 디자인은 어차피 이 파트 있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나오면 안 어려워요. 어렵진 않아요. 대신 이제 어렵지 않은데 이제 놓치고 가면 아쉬운 정도라서 여기는 그렇게 시간 많이 쓸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환경하고 주거 사회인데 실내 환경 쪽은 이제 약간은 물리학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용어 몇 개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하식 파트에서 용어를 조금 어려워하셨던 거를 그보다 훨씬 양이 적으니까 그것만 조금 이제 조심하시면 돼요. 실내 환경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고려 사항들 그거 중심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 환경까지는 실내 환경학이 따로 있거든요. 원래 건축 쪽 계열에서. 그래서 이것까지는 비교적 그 한옥이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서 뭐 이제 기출이 좀 포화가 된 게 있긴 하지만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출 안에서 돌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론 자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 확확 바뀌거나 그러지 않고 좀 고정적으로 있는 편인데 얘가 문제예요. 얘가 주거 사회에서 여기는 정말 어렵게 내려고 하면 법률 나오고 제도 나오고 뭐 이제 저희 뭐 금융과 관련된 그런 뭐 제약도 나오고 한 번도 다행히 안 나왔지만 뭐 공공주택 관련해서 수많은 그 복지 서비스들이 언급이 돼요. 그럼 이제 머리 터져요. 저희가 이제 가족할 때 그 머리 터지는 걸 영어 하실 텐데 다른 부분에서 약간 좀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정책이라든가 이슈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 뭐 이제 청년들 뭐 전세 사기부터 해가지고 몇 년부터 계속 이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큰 이슈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느 고리든지 간에 출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문제 특히 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공동주거 관리는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관리 내용인데 이거는 거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법을 봐야 하는 게 좀 이제 어색할 뿐이에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소비에서 조금 지난주에 법률을 봤었죠. 그래서 그 법률 보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소비는 굉장히 적은 거고 주거는 조금 더 복잡해지고 가족은 머리가 터지는 이런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주거도 좀 봐야 할 법률들은 좀 이제 봐야겠다. 지금 뭐 보시면 좋지만 이제 너무 이제 앞에 그 기본 골격으로 해야 될 게 많으면 천천히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이제 크게 한 4개 정도가 있고 보통 이것도 한 3문제 정도 나오니까 뭐 거의 이제 뭐 한옥이나 이쪽에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 쪽에서 하나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기반 자체가 저희 가정 기반이 아니라 건축이라든가 제도 기반이기 때문에 책이 하나가 있진 않아요. 그다음 많이 보시는 게 널주라고 하는 넓게 보는 주거학이 저희가 보는 영역이 비교적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보지만 충분하지 않기는 하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부족한 영역들은 사실은 개별 그 도서관의 책을 좀 찾아보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그냥 만약에 건축 들어가면 이제 너무 뭐 도면부터 해서 뭐 기초공사 막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거에 기반을 해서 유사한 걸 찾아서 볼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건축 쪽은 책이 이만해요. 그런 거 그거 보시면 절대 안 돼.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나마 하나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만한 전공서고 뭐 이거 어기 없는 것들 중에 뭐 교재에 있긴 저희 이제 학원 교재에 있긴 하지만 없는 것들은 조금 궁금하시면 연계해서 보셔도 괜찮아요. 뭐 카페 가입은 네 지금도 주시긴 하는데 실명으로 잘 가입을 해주시고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1페이지 오른쪽이 15년도까지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14년도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것들로 쭉 되어 있어서 기출 키들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이제 주거 심리가 이제 주거 환경 심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 나오고 그러고는 뭐 사실은 22, 21 이런 식으로 좀 나와죠. 그래서 매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작년에 안 나왔으면 봐야 돼요. 예. 기출 안에서 많이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주거 유형은 뭐 매해 나오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그 한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나오고 한옥 뭐 법률적인 근거를 한 분류라든가 뭐 이제 건축학적인 부분의 주거 여러 명칭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키들을 한번 다시 꼭 잘 보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 공간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 있는 건데 여기는 23년도에 갑자기 이제 주거 디자인이 한번 쉽게 나오고 24년도에 이제 옛날 이전에 나왔던 조닝 문제가 반복적으로 한번 더 나오고 작년 문제 창호 기호는 좀 어려웠죠. 요게 알겠는데 제가 요것도 오늘 프린트 자료 드리긴 했는데 KS 규격하고 이제 그냥 전공서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도면 기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뭐 근거 자료가 있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 규격으로 안 쓰셔도 상관이 없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측들을 하시고 공부는 하셨는데 글이라고 안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약간 이제 실제 그 기준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답지가 있었고, 식사실 유형 나와서 다들 막 뭐 이거를 이제 중학교 학생들 배우는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실내 환경은 보시면은 매해 나오진 않지만 23년도에 이제 조명 쪽에서 좀 배점 크게 나오고, 22년도도 기출의 반복이었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뭐 한옥하고 연결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 2년간 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사회와 관련된 거는 임대차 보호법. 요게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이 2020년에 임차권 등기입니다. 등기 명령 요게 오타 하나 났네요. 수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25년도에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법률 근거가 해당하는 법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한 번 더 나왔고, 주거 급여도 20년도에 있었는데 지금 20년도, 25년도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분이 들어가셨나 지금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도 슈바베나 24년도에 뭐 대출 인정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 예상은 했지만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슈바베는 좀 쉬웠는데 24년도 대출 인정 비율은 신문에서 맨날 기사에 맨날 나오거든요. 뭐 대출 규제를 위해서 뭐 DSR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막 나오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저걸 우리한테 묻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놓치셨던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속성이 굉장히 주거가 상품이기 때문에, 큰 상품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꼭 그런 것들 좀 잘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22년도에 예전에 나왔던 최저 주거 기준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래서 약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나왔던 것들을 조금 확장해 나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게 하나씩 나오거나. 근데 그게 뭐 합격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기출이 똑같이 나오면은 뭐 틀리면 절대 안 되지만 기출하고 그 주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조금만 더 지금 뭐 슈바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PIR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그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까지 확장해서 공부를 했으면은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좀 지금은 이제 기출을 저희 같이 보니까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 유형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료 이렇게 드린 거는 각 페이지 이제 같이 드렸으니까 그 페이지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 한옥 교과서 자료는 저희가 아직 그 교과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1호 거로 드렸어요. 예. 근데 나중에 교과 정리하시면은 이제 이 걸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뭐 3페이지까지도 한옥 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가 지금 있는 KS 규격의 창호 규격이에요. 예. 근데 이걸 꼭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꼭 써야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파트에 있는 라벨은 딱 그게 규격이 있어서 반드시 그거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 혹시 규격 바뀌면은 말씀을 드리고, 또 식파트에도 보면 식품의 영양 표시 있죠. 그것도 바뀌면 또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얘는 지금 바뀐 지는 좀 됐지만 꼭 이걸 써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전공서는 이걸 또 안 쓰는 전공서들이 있고, 건축 쪽 그 도면에 나와 있는 기호를 봐도 꼭 얘를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KS에서 기본적인 규격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 놓은 그런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더 자료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뭐 타이틀은 뭐 인간과 주거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굉장히 이제 폭넓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거의 그 선생님들 널주 보면 거의 챕터 1 정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주거 심리, 뭐 주거 환경 심리라고 하는 파트가 주로 들어가 있는데, 보면 뭐 주생활의 의의와 문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주거 욕구, 문화, 관점 이렇게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거의 기능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거의 교과서 수준에서 어렵지는 않아요. 예. 이런 것, 뭐 주거의 기능, 뭐 의복의 기능 있죠. 이런 것들, 의복의 기능 생각나세요? 뭐 이제 뭐 능률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똑같아요. 똑같이 주거의 기능에 같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뭐 객관식 때 이제
이제 주로 나왔다가 지금은 사실은 여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새 문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뭐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주거 환경 심리라고 나와 있는 여기죠. 여기고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거의 기출안에서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나온 게 이제 개인 공간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그 전에 이제 19년도 문제에 있었던 거죠. 영역성도 같이 요때 같이 이렇게 기출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됐던 거고. 그래서 아직 안 나온 건 이제 프라이버시 정도만 안 나오고 과밀도 24년도 같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또 개인 공간 또 영역성도 같이 나오고 이런 19년도 이렇게 묶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19년도 나오고 24년도 나왔으니까 한 3, 4년 정도의 간격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아직 안 나오고 해서 올해도 다시 한번 프라이버시나 이렇게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이 이제 주거 조절 이론이라 그래서 사람이 왜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만족스럽지 않은 주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느냐 그런 걸로 해서 21년도 나오고 지금 뜸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안 나오면 조절 이론이 한 번 더 나올까나 뭐 배점은 뭐 낮더라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죠. 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대신 연구물은 되게 많은데 전공서는 그렇게 많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많죠. 주거의 종류. 그러니까 수많은 기준에 의해서 주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모양별로 했을 때 집약형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코형 혹은 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축에 있는 용어거든요. 얘가 이제 15, 20, 24. 그래서 5년만에 나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중정형은 네 조금 뜸하긴 한데 요게 한옥의 뜰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작년이 드디어 이제 집합 형태별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법률이거든요. 준주택이 나오고 20년도에는 뭐 다가구 주택 이런 식으로 요거는 법을 그냥 하시면 돼요. 건축법하고 주택법 있지만 다 하지는 않고 집에 그 주택의 종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그냥 암기고 건축법으로 먼저 하시고 나중에 주택법을 얹으시면 돼요. 두 개 동시에 하는 것보다 하나 다 하고 추가로 얻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는 기타 이제 여기 구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요거는 사실 저희 쪽보다는 기술 쪽에 있는 하중을 그러니까 그 건물을 높이 쌓을 때 하중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른 그런 구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그 기타 뭐 도시형 생활 이제 뭐 주택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씩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요 파트들은 법이 바뀌면 내용이 수정이 돼요. 근데 그 법이 자주 바뀌는 경우와 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소비자 쪽은 자주 안 바뀌어요. 그건 한 번 하면 몇 개 수정이 매번 되긴 하지만 보통은 뭐 벌금이나 뭐 관련 뭐 이제 위원회 조직 이런 거에 바뀌어서 저희가 할 부분은 안 바뀌어요. 근데 얘네는 잘 바뀌어요. 우리가 보는 부분도 바뀌고 다른 것도 해서 거의 뭐 매해마다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바뀌었어요. 오피스텔도 바뀌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작년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아주 그만 좀 바뀌면 안 될까 싶긴 한데 이게 네 그렇더라고요. 이 상품이.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유형별 보통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가족 생활 그러니까 주기 중에 주거 생활 주기라고 하는 게 22년도에 한 번 더 나왔었고 뭐 소호 뭐 안전관리 노인 관련 주거 이런 것도 이제 노인을 이제 그 주제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버셜은 21년도 17, 21년도까지 나오고 지금 잠깐 잠잠합니다. 근데 이것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서 뭐 둘 중에 하나 외우고 나중에 두 번째 거 외우시면 됩니다. 코하우징은 16년도 이후로 지금 나오고 있진 않아요. 뭐 쉐어하우스나 이런 계열들이긴 한데 그러게요. 이게 한옥으로 여기가 이 파트가 워낙에 한옥으로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잘 안 나와요. 25, 4, 3, 2, 1, 19, 18, 네, 한 18년 전 2018년부터 해서 거의 빠짐없이 네, 20년도 한 번 빠졌나요? 거의 뭐 매해 거의 나온다 보시면 돼요. 낮으면 2점, 많으면 4점 이렇게 하면서 이 파트에서는 이제 제일 강자죠. 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옥은 그냥 해야 돼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저희 뭐 한복도 조선시대 한복도 꼼꼼하게 보듯이 얘도 그냥 꼼꼼하게 본다고 뭐 그렇다고 뭐 고려시대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지금 나와 있는 현존하는 한옥만 나오니까 확장까지는 필요 없으세요. 네,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좋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제 주생활의 의의와 주거문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구비 조건 하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주거의 기능, 뭐 주거의 구비 조건, 뭐 주거의 역할, 뭐 주거의 의의 뭐 다 상관없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별건 없어요. 그래서 아래는 기능으로 나와 있고 위에는 구비 조건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이런 기능을 하니까 그에 맞춰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쓰지만 교과서나 전공서별로 이렇게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쓰시면 돼요. 뭐 편리하고 뭐 활동하기 능률적이면 좋겠고 뭐 이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면 좋겠고 실내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쾌적하고 돈에도 적합하면서 예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꼭 신비성으로 쓰진 않아도 돼요. 유사한 용어로 쓰시면 돼요. 요거는 키가 들어간다 보면 간단한 서술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냥 선생님들이 뭐 여기서 뭐 미적 욕구를 충족하고라 꼭 안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요. 이거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뭐 주거의 기능도 한번 보시고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슬로우하고 이제 주거 욕구인데 뭐 14년도 문제 서술형 나왔던 게 이제 지금 8페이지에 있죠. 뭐 그 정도가 거의 그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매슬로우는 워낙에 잘 아시니까 어렵진 않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자, 매슬로우의 그 단계 용어는 모든 전공서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검색해도 다르고 교육학도 다르고 인간발달에 있는 인간발달 책마다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주거학 책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로 꼭 써야 하는 거 절대 없고 그 뉘앙스만 잘 맞으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외우기 좋으시는 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생리적이라고 표현하긴 하죠. 생리적 욕구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의식주에서 내 옷을 입어야 되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뭐 이제 휴식 장소가 필요하니까 주거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뭐 기본적인 주거 욕구로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기 욕구라고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를 선생님들이 뭐라고 풀어 쓰든 뭐 틀리다고 안 할 거예요. 거의 어떻게 쓸 수 있잖아요. 주거에서 뭐 휴식을 취하고 뭐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뭐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뭐 이렇게 쓰더라도 이게 틀렸냐 맞았냐 아무가 뭐 없어요. 매슬로우 그 원문 그대로 쓰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뉘앙스 그대로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 저희 기출은 안전의 욕구라고 나왔고 뭐 무사와 안전의 욕구 뭐 그냥 안전의 욕구 뭐 보통 그냥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뭐 신체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뭐 물리적만 들어가는 건 아니기는 하죠. 심리적인 것도 보통 심리정서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경제적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긴 하지만 중요치 않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뭐 감점되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 지문 중에는 그럼 주거에서 저희 기출이 이제 주거에서 해당하는 이건 욕구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사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사례가 이제 개인적 사례하고 공동체 사례가 하나 들어가서 어려울 뿐이지 개인적인 주택에서 해결할 거냐 뭐 우리 단지나 우리 마을 단위에서 해결할 거냐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생리적 욕구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집이 있어야겠죠. 네. 그렇죠. 집에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냥 집다운 집. 뭐 여기서는 보통 생리적인 거니까 뭐 소음이 없거나 뭐 온도가 적합하거나 이런 뭐 실내 환경과 관련된 게 되지 않겠어요? 저희 옷 같은 경우도 속옷의 기능이 있고 등사목의 기능이 있던 것처럼 음식도 기본적으로 생존 욕구면 뭐 공복을 해결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지 않지라고 했는데 내가 막상 예를 쓰려면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면서 보통은 다 하죠. 여기 주가 있으니까 은하 식으로 해서 한번
이게 주에서 그럼 그 기본적인 뭐 생존 욕구는 어떻게 해결해? 의와 관련된 뭐 기본적인 생존 욕구 뭐야? 식은 뭐야?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보는 예제를 해보는 거지 그거 이상은 없어요. 뭐 이거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의 욕구에는 이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드리긴 했는데 뭐 주택의 경비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 말고 선생님 나중에 하시면서 이거는 안전하고 관련된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더 넣으시면 돼요. 하다못해 초인종만 아니면 잠금 장치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주거 안전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여기 있는 이제 사회적 욕구를 아파트에 제일 많이 하죠. 동조성 때문에 사회적 욕구를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사회적 욕구, 뭐 애정의 욕구, 뭐 소속의 욕구 뭐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 공간에서는 개별 룸보다는 가족, 뭐 거실, 뭐 식사실, 뭐 마당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이제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고 이게 단지로 가면은 단지 내 놀이터, 뭐 커뮤니티 그 센터 뭐 등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답지가 필요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로 하면은 이제 거실, 집에 있으면 뭐 마당. 이걸 만약에 이제 공동체 쪽으로 넣게 되면은 놀이터. 그렇죠? 놀이터. 아니면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뭐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속감, 우리 그 마을이야, 우리 뭐 아파트 단지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자존중, 뭐 자존경 이렇게 하지만 뭐 말은 본인에 대한 뭐 이제 자부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근데 예제는 대부분 뽐내는 걸로 많이 해요. 집을 이제 휘황찬란하게 꾸민다거나 뭐 공동체 차원이면은 아파트의 브랜드 같은 걸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금은 좀 뜸하긴 한데 저 아파트에 살아 그러면 뭐 지위가 어느 정도 돼, 뭐 부가 어느 정도 돼. 요즘도 뭐 이제 강남에는 뭐 무슨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정도 살면은 오 재력이 얼마겠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명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 브랜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소속감일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을이 좋아 이게 아니라 이 우리 마을이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야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은 존중의 욕구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은 말 그대로 이제 개성 뭐 개인이 원하는 바를 이제 주거에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네. 아이고 간지러웠습니다. 목 안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 개념 쓰고 예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고 멈췄어요. 10년 넘게 멈춰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박스에 있는 주거 기대 등 해서 7페이지 아래에 있는 거는 전공서에 선호, 뭐 주거 목표, 주거 기대, 주거 열망 이러면서 설문조사들을 하거든요. 그 설문조사를 할 때 이제 주거 선호는 뭐예요? 라고 개념 정의하고 뭐 주거 열망은 뭐예요? 주거 기대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별로 이제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게 설문지마다 이건 조작적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자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치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어떻게 달라 할 때 사랑은 이런 개념이고 좋아하는 건 이런 거야라고 연구자가 조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개념들이라서 이것만 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답지가 얘만 고정되진 않아요. 당연히 논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뭐 널쭈나 뭐 기본 전공서에 있는 걸로 드리긴 하지만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좋아해 주거 선호는 좋아한다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너 엄마 아빠 중에 누구 좋아? 그러면 엄마 아빠는 좀 어렵지만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상형 올림픽 할 때 탁 하면 누구 그럼 팍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 현 주거 상황의 제약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완화된 주거 규범이라는 표현이 객관식에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안 물어요. 주거 선호가 뭐야 이렇게 안 물으니까 아 이런 용어들이 여기가 지금 주거 욕구잖아요. 그럼 욕구하고 선호하고 열망하고 기대가 어떻게 달라? 그러려고 나온 말이지 별거 없어요.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보는 거는 이제 주거 문화.
레글런이라는 사람 걸로 이 사람은 뭐 주거학을 한 사람보다는 이제 그냥 환경학을 하신 분이고 환경과 사람의 관계를 한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지리 쪽에서 더 많아요. 저희 쪽이 아니고 지리 교과가 훨씬 더 많아요. 거긴 진짜 이제 물리적인 그 공간과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 2, 3번에 있는 거는 뭐 결정 가능 개연론이라는 게 있는데 네, 더 큰 이제 지리학과에 더 큰 학문이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별건 아니고요. 결정론은 뭐 기후결정론이라고 원래는 보통 많이 부르긴 하는데 여기선 저희 전공서는 환경결정론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말 그대로 환경 따라서 이제 인간의 행동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저희 의상만 하더라도 저쪽에 그 에스키모인들은 가죽을 그냥 입었었고 저희 원형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이나 이런 쪽에 동남아시아 쪽은 뭐 전개형으로 입었었고 그게 환경에 의한 영향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뭐 거주 문화든지 식습이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난다고 봐주는 그 이론이 이제 환경 결정론이에요. 왜 한국에는 울릉도에 저희 나중에 보기 우대기가 왜 있어? 그럼 눈 많이 오니까 눈에서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다 입히는 외투라 생각하시면 돼요. 망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대기가 있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일본의 목조가 많은 이유는 뭐 지진이 많아서 뭐 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결정론이에요. 이게 제일 그 지역에 그 주택이 왜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좋은 방법이고 얘와 반대가 되는 거는 이제 가능론. 어느 지역에든 아파트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 꼭 그 한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아파트 있어요. 그리고 뭐 온돌도 한국만 있는 온돌은 뭐 저희 문화긴 하지만 요즘에는 아파트의 좌식 문화를 이제 유럽에다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대요. 그쪽은 이제 나중에 난방하면 원래는 공간만 데우는 거였는데 바닥 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우고 싶으면 할 수 있다. 뭐 뭐든지 인간이 물론 제약은 있겠지만 인간이 개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가능론이에요. 근데 굳이 네, 더운 나라에다가 온도를 깔 필요는 없잖아요. 동남아에다 굳이 저희가 온도를 깔 필요, 거기는 사실은 그 여름을 대비해야지 짧은 겨울을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요즘쯤에 더운 지역에서 동사자가 생겨요. 네, 더운 지역인데 동사자가 생겨요. 거기 늘 더웠다가 한 15도 정도만 떨어져도 동사자가 생기는 그런 경우예요. 왜냐하면 난방을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의해서 가능하긴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환경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3번에 있는 개연론은 서로가 이제 적당히 영향을 주면서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별건 없어요. 그래서 상식의 기초를 둔 뭐 이렇게 뭐 얘기 나와 있지만 별건 없고 환경이 당연히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요거를 서로 간의 조합을 잘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만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지는 않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냥 그런 입장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주거와 관련된 문화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봤더니 조금 뭐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들이 있었고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결국엔 인간의 기술력에 의해서 바뀌는 게 있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기술적인 요소가 있었다. 근데 똑같은 환경에 어떤 정도의 기술이 있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거실이 크고 어느 지역에서는 창문이 작고 어느 지역에서는 담장을 안 하고 이게 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는 보통 관념과 관련된 것들이다 보니까 세계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있었고 종교적인 부분에 연구한 논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가족이라든가 사회적인 구조를 보는 연구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 저희 10페이지 이전에 있던 환경, 기술적,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종교나 관념은 전통 그 주택에 대한 게 많아요. 왜 여기다 토르를 지었어? 아니면 왜 여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그 집 보통 양반가는 저 뒤에 사당을 지어? 라는 것들. 요거는 보통 전통적인 가옥에 대한 게 많고 디귿에 있는 가족 유형과 사회 구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전통 가옥에 대한 얘기가 많긴 하지만 이제 뒤로 넘어오면서
현대주거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은 거의 주거사에 준해요. 혹은 이제 뭐 전 세계에 있는 주거들의 특성들을 분류해 놓은 내용이다 보니까 출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교과서는 얘가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사나요? 딴 나라는 어떻게 살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한옥의 세계화, 뭐 한식의 세계화 이런 그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까 요게 있던 내용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신 전공서에는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챕터가 거의 한 챕터 정도는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주거학을 하는 한 분야 중에 요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희는 거의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에 있는 환경적인 요소에서 보면 뭐 이걸로는 잘 아시고 이걸로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이걸로 설명을 요 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뭐 부풍을 피해서 바다 근처에 위치하고 이걸 왜 저희가 외우기 위해서 그냥 그냥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걸로가 이제 있구나 에스키모인들은. 그 다음에 그럼 자연 기후권만 다 나와요. 지리에 가면은 저희는 저러지만 지리가에 가면은 뭐 아열대 기후, 뭐 온대 기후, 뭐 사바나 기후 기억나세요, 선생님들? 그거 보고 거기에 그 가옥들 환경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거기서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것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열대성 기후에는 뭐 온습도가 높고 뭐 이러니까 뭐 어떤 재료를 쓰고 이런 것들 나오는데 편하게 그냥 보시고 전공서 보시더라도 크게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하에 땅을 파거나 혹은 동굴을 파거나 들어가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요소는 필요한 자원하고 이제 그 공법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뭐 나무를 썼냐, 뭐 흙을 썼냐 이런 것들이 있고, 기술력에서는 뭐 레글런 단계는 객관시에 그냥 한 번 있어서 그냥 한 번 있는 거니까 보고는 간다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3단계밖에 안 나와서 별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땅 파고 위에다 지붕 얹는 이런 형태가 움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이제 벽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지상에다 벽을 세워서 위에도 지붕을 얹는 원뿔형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트러스트 구조라 그래서 이제 고층으로 올릴 수 있는 이제 직사각형, 이렇게 저희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층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좋아지게 됐다. 그리고 이제 기술교과는 이 그 직사각형 해서 요 주택의 이 트러스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가 어마어마하게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놓고 뭐 이게 있는데 저희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움집에서 원뿔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발전했다라고 레글런이란 사람이 말을 했다. 이게 이제 오래된 가옥들부터 현대 가옥에 나오는 일반적인 흐름새예요. 저희 의상 파트도 가서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있는 조각을 입었다가 얘를 조각을 꿰매어서 입었다가 직물이 나오니까 넓은 천을 만들었다가 이 천은 몸에 맞게 잘라서 봉제해서 입었다가 이렇게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사회문화적인 요소, 뭐 문화적 요소, 사회문화 상관없는데 세계관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해당하는 민족의 공통된 세계관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나올 수가 없고, 종교는 이제 그 국가에 이제 공통적으로 다수가 갖고 있는 종교가 있으면 종교적인 공간이 주택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뭐 유태인이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상징물들이 들어가 있고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희는 10페이지 보시면 한옥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당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지위가 높은 계층부터 가능하겠죠. 저희는 그냥 사당, 저희 나와요. 기출 나왔었어요. 유교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유형과 관련해서는 뭐 남녀가 공간을 같이 쓰는지, 분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변 마을의 공동체와 같이 생활하는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한국만 또 나왔죠.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위에 따라서 뒤에 한옥에 또 나올 거예요. 재료라든가 규모가 달랐고, 성별에 따라 달랐고, 그 다음에 가족 내에서의 출생 순서에 따라서도 달랐어요. 공간에 대한 구분이 이제 C에 보시면 한옥에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어차피 뒤에 한옥에서 또 볼 거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앞엔 딱히 볼 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0년도 기출 문제 때문에 알트만 해서 환경, 기술, 문화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문화적 요소는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하위를 준 건데 이 문제 빼고 크게 볼 건 없어요. 자, 환경적 요소에서는 이제 겹집하고 헛집이 나옵니다. 한옥에서 또 보겠죠. 그래서 겹집은 조금 보온성이고 헛집은 조금 이제 방서라고 해서 여름 쪽에 통풍을 조금 좋게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환경하고 관련이 되긴 해요. 예. 겹집, 헛집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이 아까 말씀드린 움집, 원뿔, 직사각형이 이제 레글런의 그 3단계 모형이었던 거예요. 별건 없어요.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돼서는 이제 중요한 종교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에다가 이제 종교 관련한 것들을 배치를 한다. 사당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관우원장을 모시기도 하고 여러 그 모시는 대상을 두긴 하죠. 그다음에 가족과 사회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답이 다 맞아요. 그래서 딱히 의미 없는 네, 다 맞음. 그래서 유로쿠아 인디언들은 그 문제 바로 위에 2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화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덕을 하나로 이제 한다. 그럼 이제 뭐 음식을 만들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약간 공동체 생활 비슷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거 없음. 그냥 요 문제 그냥 하나 풀자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2년도 문제도 특정 전공서에 있던 건데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문제예요. 보시긴 하지만 안 보고 갈 수는 없어서 보고 가긴 하지만 11페이지에 있는 주거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연구 주제들이에요. 연구 주제들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묶인다는 건데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가 나와서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거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들, 그 연구의 방향들이 집 모양이라든가 거기 살고 있는 생활 양식에 대한 거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나 시대별로 다르겠죠. 저희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모양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원형과 변이는 예를 들어 그 타이트 스커트라고 생각하시면 타이트 스커트 모양이 원형이 있죠. 근데 거기다가 어디다 이제 뒤에 이제 그 트임을 뒤에 두지 않고 앞에 둔다든지 옆에 둔다든지 타이트 스커트인데 허리선을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형태를 원형 얘를 조금씩 바꾸는 걸 변이라고 해서 주거도 그래요. 주거도 얘가 전형적인 무슨 주거야. 근데 원래는 전형적이면 사당이 북쪽에 있어야 하는데 왜 이 집은 북서쪽에 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으로 보는 거죠. 전형적인 주택이 있었는데 뭐 한 50년마다 봤더니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원형과 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민속과 토속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동그라미 3번을 가서 보시면은 민속 건축하고 이제 토속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민속과 토속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토속이라는 걸 두기 위해서는 원시 건축이라는 걸 두고 민속이라는 걸 두기 위해서는 고급 건축이라는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속 건축하고 고급 건축의 차이, 뭐 토속 건축하고 원시 건축의 차이 이런 것들로 연구를 하는 방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주거는 영구적이긴 하죠. 이거 만들면 뭐 뛰어가지 않는 한 여기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좀 일시적인 형태의 주거가 있더라. 텐트, 텐트죠. 배낭 메고 텐트하면 거기 치면은 뭐 어쨌든 집은 집이잖아요. 근데 다 들러 업고 가면은 그때는 또 이제 일시적 일시적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로 간대요. 근데 이건 별로 큰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쓰는 공간과 사람들, 가족들이 쓰는 사회적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본대요.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주거의 형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붕 모양은 어때? 아까 겹집과 헛집은 왜 어떻게 됐어? 뭐 이런 것들, 재료는 뭐야?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디가 여자가 공간이 여기 남자 공간이야 뭐 아니면은 함께하는 시간은 어때 등등 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뭐 서울도 가끔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 뭐 타임슬립 같은 거 보시면은 뭐 4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서울, 그때 서울이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그냥 한 지역을 이제 보고 뭐 역사적이든지 뭐 주변을 확장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통시적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같은 지역에서 뭐 서울의 어디와 서울의 뭐 이제 종로와 다 저쪽에 뭐 있는 다른 데, 이런 데를 비교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큰 특징은 없어요. 지역과 시대니까.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민속과 토속, 역사적 맥락 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원시는 아까 움집 정도 될까요? 그냥 터만 있는 거예요. 딱히 집이라고 볼 건 없어요. 네. 집이라고 볼 건 없고 거의 터만 있어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 뭐 서민의 집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초가라고, 전형을 초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채 있고 이렇게 부엌 하나 있고 앞에 자그마한 마당 있는 그 삭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서민들 보이는 그 집이 있죠. 그거는 토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 이제 그 기와집 말고 그냥 초가, 또 일본에 가면은 또 무슨 집, 또 이제 미국에 가면 무슨 집 해서 서민들이 전형적으로 살고 있는 옛날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토속이고, 반면에 그게 없는 게 이제 여기는 원시 건축, 사실 집이라고 부를 만한 많은 것들이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한옥도 보시면, 저희 한옥도 보시면 초가하고 기와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기와집 훨씬 더 고급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속 건축하고 고급 건축, 그러니까 그렇게 또 구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형과 변이는 그런 의미였고, 영구 일시성이 있었고, 뭐 개인 공간, 사회 공간은 뭐 별거는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2페이지 문제가 참 별거 없긴 한데, 요것도 뭐 제가 영구 일시성 할 때 토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못 갖고 자요.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제 게르라고 하는 요런 녀석들, 민속 여기 몽골 쪽에는 여전히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 거의 주거죠.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맞는 걸 고르는 건데,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지라, 그리고 그 보기에 있는 이 6가지는 논문의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의 그 타이틀만 보고 전체를 파악하기 좀 쉽지는 않다는 거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고층하고 저층의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실내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하고 태도, 그냥 생활 양식 아니에요, 그냥. 생활 양식이겠죠. 생활 양식이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어 이렇게 넣고, 아니 뭐 다른 걸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다른 거 찾아도 상관은 없으세요? 일단 얘가 뭐 영구 일시성도 아니고 민속과 토속도 아니고 원형과 변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딱히 지역은 없었죠. 뭐 그냥 초고층과 저층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 나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하고 중국 북경 주거의 특성과 형태가 변해온 모습. 그럼 지역과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많죠.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변해왔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성이 있으니까요. 매칭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맞는 것만 찾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가에 해당하는 게 기억이냐, 이렇게, 그 다음 나에 해당하는 게 니은이냐, 이렇게 찾는 거긴 합니다. 참 맞죠. 그거였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다양한 문화권의 거주자들이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형태. 그러면은 공간 사용이겠네요. 네. 문화권이면은 지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형태면 여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상상입니다.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은 이제 조선시대로 줬고, 조선시대 상류고, 그 다음에 현대의 작품 주택에 반영이 된 생활과 사회학적 특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하고 현대라고 하는 지역과 시대를 다루기도 하고, 그렇죠? 지역과 시대를 다룰 수가 있겠죠. 요것도 리을 정도 들어가셔도, 생활공간 해서 뭐 저기다 기억에 가를 지금 리을을 가에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은 토르하고 게르. 그러니까 토르 게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영구하고 일시성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미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토르 게르를 그냥 아이디어를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비읍에 있는 외암리 민속마을에 있는 외관의 변화 과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보통 여기에 있는 변형, 원형과 변이 해당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넣는다고 해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좋은 문제 절대 아닙니다. 그냥 토르게르 정도, 그 아까 그림 드린 토르게르 정도 그냥 건졌다. 그렇게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셔도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왔던 것들을 좀 보게 되면 환경심리가 주거 환경 안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뭐 아니면 영향들, 뭐 그에 따른 행동들 이걸 설명하는 게 있었고 4가지가 나와요. 공간에 대한 것, 영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 과밀에 대한 것. 이게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공간은 보통 타이틀은 개인 공간을 쓰긴 해요. 개인 공간과 사회적 공간에서 개인적 공간을 쓰고 싶긴 한데 일단은 네, 예, 그냥 개인 공간으로 저희 전공서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개인적 거리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 싶긴 한데 제가 용어라 마음대로 못 바꾸고 있어요. 자, 개인 공간은 뭐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앉으시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내 신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독립성이 조금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의미합니다. 뭐 거품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 정해져 있는 용어가 있진 않아요. 그냥 전공서에 있는 거 그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주변에 형성이 되는 공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주변이니까 내가 이동을 하면 공간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그럼 개인 공간이 갖고 있는 기능을 보면 왜 그걸 공간을 줘야 하나요? 라고 하면 일단은 옛날에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뭐 악수를 하는 이유가 손에 뭐 무기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악수를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악수를 할 때 보면 일단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악수를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는지 악의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습성이에요.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동물이니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있는 거죠. 방어적 기능이 굉장히 강해요. 이걸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는 네,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협에 대해서 이제 지키기 위해서 공간을 보통 유지를 하려고 하고 거의 그 본능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본능적인 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할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바싹 가 있으려고 하죠. 네,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계속 옆에 가 있으려고 하고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한 발짝씩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메시지예요. 비언어적이라고도 하고 뭐 상징적이라고 상관없으세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 얼마나 거리를 띄우냐 혹은 가까이 하느냐는 상대방한테 나의 어떤 의지, 의도를 전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침해를 받으면 이렇게 침해를 받으면 내가 행동을 해요. 심리적으로 그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뭐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거나 상대방을 밀쳐내거나 막거나 아니면 내가 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유지를 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동그라미 1번의 개인 공간의 의미 다음에 있는 개인적 거리가 얘예요. 왜 얘네들은 떨어져서 있어? 라는 걸 이제 하이데거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이제 본 거죠. 분명히 자리가 널찍이 있으면, 자리가 널찍이 있으면은 같은 그 부류인데도 옆에 들러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하게들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붙어 있지도 않은 묘한 규칙적인 거리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집단 내에서 생활을 하면 같은 집단 그러니까 보통은 소속이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격을 유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 거리, 이 특정 거리를 개인적 거리라고 이제 하이데거가 말을 해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들이라든가 이렇게 동물들이 일정한 간격을 벌려서 앉는 것을 보고 이제 부른 이름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개인 공간 안에 들어간 용어긴 해요. 예. 그래서 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인 거리 혹은 개인적 거리라고 써야 합니까? 라고 저희 이제 기출 문제 때문에 있긴 했는데, 일단 하이데거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개인 공간 혹은 개인 거리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하이데거가 붙으면은 또 이 사람의 용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거리 혹은 뭐 개인 거리, 개인적 거리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공간이란 이건 움직여 다닌다. 그러니까 내가 이동을 통해서 내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시선 처리라든가 가림막 같은 걸 통해서도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 대한 걸 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거리감이 이제 사람하고의 의사소통의 메시지도 되고, 어느 이제 방어적인 기능도 한다라고 봤는데, 근데 사람들이 매번 다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그 개인 공간에 해당하는 정도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감들이 유지가 되는지를 관찰해 봤더니, 정말 그냥 친한 사이, 뭐 친밀이라고도 나오고, 전 보통 친밀을 쓰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영어는 하나인데 한국어 버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들이 편하신 걸로 보시면 돼요. 전공서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거리를 분류를 해봤더니 일단 45cm, 제가 전 보통 팔을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팔. 그러니까 악수 안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요 악수 그 거리에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까운 거리. 예. 그러니까 요 악수 안쪽으로 들어오는, 악수 안쪽으로, 이 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리가 친밀한 거리가 되고요. 그럼 악수하고 악수 잡는 그 손, 그러니까 서로가 악수 하면은 45가 더 벌어지겠죠. 한 90이 될 거죠. 요게 이제 퍼스널이라고 나와요. 개인적 거리. 그래서 저 위에도 개인적 거리가 있고 여기 개인적 거리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용어는 똑같은데, 이제 하이데거는 개인이 이제 타인하고 있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있다고 본 거고, 이제 홀은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거리의 그 가까움과 먼음을 갖고 이제 관계들을 유형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 거리, 뭐 개인 거리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냥 개인 거리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45를 2배 정도. 딱 악수한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얼굴 보고 얘기하는데 굳이 귓속말까지는 안 해도 되는. 네. 여기 안에 들어오면 귓속말을 하는 거고, 속닥속닥 아주 친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둘이 떨어져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둘은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소셜이라고 들어가 있는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거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서 이제 마이크를 하거나 크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스터디하는 정도? 스터디는 조금 가까이 있긴 한데, 예. 보통 토의 정도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의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말고 한 2-3칸 멀리 있는 사람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저랑 있는 이 거리는 이제 공적 거리, 예, 강연, 보통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유형화한 거라서 용어는 아까 하이데거처럼 이렇게 똑같은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 영어는 똑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4개를 유형화한 사람이고, 하이데거는 그냥 일정 간격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서 지금 그 13페이지에 사회적 공간의 분류 나오고, 동그라미 이번에 공간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게 지극히 문화적이에요. 지극히 문화적이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거리를 보면 딱 45가 아니라 45 안쪽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거보다 더 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더 띄워두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조선시대는 부부들하고도 내외를 했잖아요. 자식하고도 내외를 하고 막 이렇게 거리가 훨씬 친밀한 관계가 더 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화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보통 요 정도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째에 있는 거는 이름은 영역성이에요. 영역성이라고 해서 보시면 영역과 영역 행동을 합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어요.
영역이란 특성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영역과 영역 행동을 합쳐놓은 개념을 영역성이라고 그냥 퉁쳐서 부르고 있는데 얘는 지배권이 있어요. 내 거라는 지배권이 있는 게 좀 속성이 있어서 자 기억의 영역을 보시면은 뭐 사용 공간이고 방어하면서 한정되고 고정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딱찜 내 거 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거니까 물리적으로 보통 공간이 되겠죠. 그 물건이면은 이제 소유권이 있죠. 선생님들 가방, 뭐 선생님들 핸드폰 이거 소유권이잖아요. 근데 이건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주거는 땅을 갖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게르가 아닌 한. 그래서 보통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정적이긴 하지만 고정을 시켜놓은 그런 것들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개인 공간과 달리 고정이 되어 있어요. 픽스가 딱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개인 공간은 침범이 되면 내가 도망갈 수가 있었잖아요. 정 안 되면 내가 거리를 벌리면 되잖아요. 근데 영역은 안 돼요. 영역은 내 집을 버리고 나간다는 건데 그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역은 굉장히 방어 행동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그래서 이거를 방어 행동의 일종인데 영역에서는 보통 영역 행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방어 행동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뭐 이게 이제 정당 방위냐 이런 것처럼 방어 행동이거든요. 그중에 영역 행동은 이제 영역성에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거야. 내 거라고 하는 공간인데 내 거라는 걸 일단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침해를 받으면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소유 표현할 때는 문패, 이름. 선생님도 이렇게 요즘에 많이 안 쓰시긴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책 같은 거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 이름 같은 거 쓰는 경우들이 많죠. 뭐 핸드폰은 지문 등록해 두시고 그러면 분명히 본인의 그 물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영역 행동이 까지 포함해서 영역성이라고 합니다. 영역은 고정된 사용하고 있는 공간, 영역 행동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방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거 쪽에서 이런 영역성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아까 이제 개인 공간의 기능이 있던 것처럼 주거 영역도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개인 공간도 방어였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 똑같아요. 영역도 안정이든 안전이든 상관없고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보호의 기능, 방어의 기능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용어는 섞었어요. 상관없으세요. 딱 키로 적혀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내 거가 있고 방어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쉼터와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해.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안전해, 집 밖은 위험해. 이렇게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훨씬 더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체성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그 가족 파트의 자아 개념이라는 걸 보게 되면 자아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소유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내 거. 그러니까 내 거는 내 자아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복 같은 경우도 내 자아를 밖으로 보여주는 내 소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체성 혹은 뭐 자아 정체감, 뭐 타인과의 구별, 뭐 이런 것들 본인만의 고유함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막 그잖아요. 뭐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고가의 아파트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개체를 보호하고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인데 적절이에요. 프라이버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건데 적절이라 함은 자극을 많이 받으면 줄이고 너무 적으면 늘리고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극 조절도 괜찮고 뭐 프라이버시 조절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지 마. 이거 하면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이런 사람은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나가. 이게 표시가 없으면 그냥 들어가 보잖아. 다 들어올 수 있어. 심지어 문을 열어놓으면 빼꼼히 보죠. 다 들어오란 얘기겠죠. 잠금장치 막 걸어두면은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네, 쉬고 뭐 상호작용하고 싶으면은 개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성은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꽤 됐어요. 요 과밀까지 있는데 기출로 제가 다 문제를 다 넣어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쭉 보고 나서 문제 볼게요. 그래서 영역의 유형은 출제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영역이 기본적으로 이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고정된 공간이니까 점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보통 소유가 명백해요. 그래서 여기 점유시간, 배타성, 사유화, 방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도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이제 알트만의 분류였고 1차, 2차 공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을 분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사유화라든가 사유화라면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는 점유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누가 들어오면 아까 이제 영역 행동처럼 방어를 할 수 있었죠. 방어라든가 그리고 방어를 한다는 건 누구는 들어오고 선택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누구는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타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분류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은 안 나왔고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왜 표에 있는 그 기준대로 외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주거와 관련된 1차적 영역은 당연히 사유화가 되어 있죠. 소유권자가 있고 그 소유권자가 있으니까 배타성처럼 그 가족의 일원 혹은 소유자가 허락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죠. 배타성이 굉장히 큽니다. 점유 시간은 뭐 소유자가 갖고 있으니까 거의 뭐 영구적으로 이제 반영구적으로 점유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침입자는 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1차 영역의 주거가 이런 특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오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앞에 것도 기출 먼저 외우시고 나중에 한번 알트만 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스콧은 별로예요. 저희 전공서에 있긴 하지만 뭐 공공 주거 그 다음에 상호작용과 신체 영역은 이게 고정이 된다고 하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주거 쪽으로 볼 때는 고정으로 좀 보기 좀 어려워서 얘는 좀 좋은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트만 거로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영역할 때 나왔던 프라이버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버시예요. 그럼 주거에서의 프라이버시는 상호작용을 통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둘째 주까지 나중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주로 그냥 외우시게 되긴 할 텐데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통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되려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인 공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침범하는 거 없어야 되고 가족이나 뭐 개인 입장에서는 영역성, 그러니까 고정된 공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아까 봤던 방어적인 기능이라든가 적절한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역의 기능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인성 발달에서 이제 개인 시간을 많이 줘야 할 때 프라이버시를 조금 높이고 반면에 이제 사회적인 사회성이라고 하죠. 교류를 증가할 때는 프라이버시 수준을 조금 낮추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있는 과밀. 얘가 제일 쓰기 어렵고, 예. 근데 요 그냥 거의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과밀은 공간이 고정적이진 않아요. 특정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마다 달라요. 공간마다 다릅니다. 특정 공간 내에서 사회적 관계라는 거죠. 사회적 관계는 뭐 목소리가 들린다든가 상호작용이 있다든가 뭐 등등 있어요. 이 사회적 관계가 있는데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사람을 몇 명 만나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극장 들어가면 보통은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가면 아무도 없죠. 그럼 왠지 무섭지 않나요? 무서운 영화, 코미디 영화 보러 갔는데 무섭고 오히려 그 공포 영화를 그 시간에 보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내가 원하는 수준보다 이거는 높을 때예요. 높을 경우예요. 다만 주관적이에요. 그게 주관적인 게 어려워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섬 마을에서 뭐 이제 마을에 한 전체 인구가 100명 많고 한 50명도 안 되는 곳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이제 어느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너무 많아. 모든 공간이 다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주관적이에요. 이 사람의 기대치도 주관적이긴 한데 경험치도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만원 버스라든가 이런 거 탈 때 우리는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건 사람 죽이는 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공간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라든가 대화라든가 물리적 접촉 등 여러 가지 부분 포함하고, 이게 주관적인데 높을 때만 과밀이라고 합니다. 과밀의 반대도 있긴 해요. 너무 없을 때도 있긴 한데, 주거에서는 보통 과밀이 문제라고 해서 연구무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건 심리적인 거고, 그래서 공황장애이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죠. 굉장히 주관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건 과밀은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사람 몇 명 있어, 방에 몇 명 있어, 뭐 사람당 면적이 얼마야,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주거 과밀의 부정적, 도시에서의 문제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주거 과밀에서 부정적인 문제는 일단은 약간 편집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신경질적인 게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행동이라든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짜증이라든가 이런 불편함들이 정서적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번의 건강에서는 소음 문제가 되게 심해요. 사람이 많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음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잘 조력을 못 해주거나 이럴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수영장 같은 데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게 부모들이 보고 있는데 물에 떠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계속 볼 수가 없어서, 그것도 주변에 소음도 많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과밀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출 문제들을 한번 볼 텐데, 24년도 문제가 먼저 있고, 요거는 이제 09년도 잠깐만, 페이지 잘못 썼다. 네. 17페이지에 있는 09년도 문제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이제 과밀하면서 여기 드린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보통은 기출에 나와 있는 서술로 그냥 쓰는 걸 제일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왜냐면 검증이 한 번 된 서술이어서. 그래서 요것도 아마 제가 그대로 드렸을 거예요. 저희 전공서에. 그래서 개인 공간은 일정한데 고정은 안 돼 있죠. 유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정 때문에 이제 틀렸던 부분이고, 영역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 거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뭐 이렇게 때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돼서 문패를 달거나 뭐 담을 쌓거나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영역 행동은 기본적으로 영역 성하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과밀은 똑같이 특정 공간 내에서 사회적 관계가 원하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나타나는 주관적 경험. 나중에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통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의 형태라든가 색채라든가, 그러니까 아무리 좁아도 창을 하나 뚫어두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 넓어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맞게 돼서 이제 기억만 틀리고 다 맞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작이에요. 요 문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페이지 확 넘어오셔서 16페이지에 24년도 재작년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2점 기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배점이 이제 높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합니다. 대상과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유지되는 거리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 기계 쓸 수는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진 않으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이제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 정도 그냥 외우세요. 네. 어디까지 써야 되나요? 그러면 글쎄 애매하지만 일단 기출 나와 있는 문구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최대한 외워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개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 공간의 개념을 활용을 하면 활발하게 할 때는 마주보게, 반면에 덜 일어나게 할 때는 일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도 스터디할 때 마주보시고 강의 들 때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공간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거긴 한데 오감에 의해서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공간 안에 내 시야에서 거리감이 있고 뭐 냄새라든가 뭐 아니면 이렇게 접촉이라든가 이런 걸로 공간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제일 그 눈에 띄는 게 아마 그 시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뒤통수를 보면서 있었을 때 거리감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배치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과밀. 그렇죠? 뭐 여긴 특정 말고 일정이라고 했으면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특정이든 일정이든 공간에서 개인이 원하는 수준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바꿨고 높다함을 빈번할 경우로 이렇게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19년도 문제에 나왔던 서술하고 24년도 서술이 살짝 달라요. 이 정도 바뀌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 뭐 주관적 심리적 경험입니다. 이렇게 쭉 두 줄에 걸쳐서 선생님들 것도 그쵸, 그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배치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좀 여유 공간을 두면 똑같게 두었을 때보다는 심리적으로 빈 공간이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밀함을 좀 줄이는 거예요. 과밀을 줄여 보이는 그런 공간 배치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요 예제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이 문제가 조금 배점이 높으면 과밀 쪽은 예를 만들어 보라고 했어야 되거든요. 24년도 문제까지는 어렵지 않아서 위에는 보통 내면 이렇게 되죠. 개인 공간이고 그러면 이제 아래 과밀은 이런 건데 과밀의 공간 배치 예를 하나 쓰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들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정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시각적,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좁음. 그러니까 과밀은 결국에는 좁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아니, 좁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넓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간을 벌린, 여기는 이게 예제가 공간 배치라서 그래요. 공간 배치니까 이제 가구들 같은 걸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공간 배치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가면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한 디자인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까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5 기출이 들어가 있었네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17페이지에 있는 이제 15년도 기출을 보시게 되면은 저 19년도 거 뒤에 놨대 제가. 자, 요거는 이제 기억의 주거 심리와 관련된 용어 쓰기. 그 다음에 밑줄친 니은을 총칭하는 용어를 쓰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15년도 거는 아래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것도 2점짜리죠. 그래서 개인 공간을 갖고 싶어서 여동생과 함께 사용하던 자 여기서의 개인 공간은 주거 심리에 말한 개인 공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 공간은 고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주변에 형성이 되는 공간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나의 공간,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개인 공간이고 주거 심리에서 말하는 개인 공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옛날 문제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말을 쓴 거예요. 공간을 갖고 싶어서 여동생과 함께 사용하던 방 중앙에 가변형 벽체를 설치하고 벽을 만들고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벽은 보통 방어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름표 같은 경우는 소유를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은의 주거 심리와 행동을 일컫는 용어하면은 영역 행동이 제일 좋기는 해요. 영역 행동이 제일 좋기는 한데 영역성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위 개념이 영역성이고 그 중에서는 영역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방어행동이라고 쓰면 안 될까? 그럼 방어행동 더 큰 개념이에요. 진짜 아까 사람 누가 때리려고 하면 내가 정당방위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개념이고 이거를 주거 쪽에 쓰게 되면 영역은 영역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게요. 개인 공간을 어떻게 개인 공간을 갖고 싶으면 내가 움직여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아닌 다른 뉘앙스였으니 그거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자신의 공간을 확보했지만 너무 좁아서 이제 약간 좀 공간 활용이 좀 괜찮은 가구를 배치하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 다음 주에 가는 요 내용은 시스템 가구예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것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더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스템 가고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오셔서 이제 19년도 기출인데,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나오죠. 타인 또는 환경의 여러 자극과의 상호작용을 조절합니다. 뭐 조절을 하시든 통제를 하시든 관계라고 쓰시든 상호작용이라고 쓰시든 뭐 아무 상관 없으세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의 행동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호불호의 감정을 이제 신체적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개인 공간의 기능 중에 있었죠. 방어의 기능이 있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었다. 그래서 거리를 이용을 하면서 나타내거나 거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새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깃줄에 앉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행동에 해당하는 환경 심리적 개념을 쓰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그 신체적 거리를 조절하고 하나는 지금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거리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개인적 거리가 제일 좋은 말로 들어가긴 했지만 개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이데거가 아닌 한 이걸 개인적 거리로 쓰시든 개인 공간으로 쓰시든 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리적 개념을 쓰는 거니까 차라리 용어를 쓸 것 해주지. 네.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개념을 쓸 것이라 그래서 용어만 쓰는 건지 용어의 의미까지 쓰는 건지 좀 명료하진 않았어요. 이럴 때는 개인 공간 쓰고 서술 좀 해주시고, 아까 있었죠. 네, 개인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그걸 마저 쓰고 나오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은 여기서 처음 나오고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도 다시 나올 만하긴 하거든요. 깨진 유리창 이론은 뒤에 서술이 그냥 개념이에요. 어떤 공간에 무질서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입니다. 꼭 쓰레기 버리면 거기 이렇게 쓰레기가 같이 쌓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림은 뭐 원래 그 이론 이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차에다가 유리창도 깨고 본닛도 열어놓고 하면은 방치를 하게 되면은 점점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쓰레기 버리는데 또 버리고 똑같아요. 보시면 돼요. 그렇게. 뭔가 이제 허술함이 있게 되면은 허술한 공간이 더 훼손이 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연구들을 했었어요. 연구들을 해서 뒤에 가면 저희 이거 할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론이어서 그래서 이제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됐었던 곳에 이제 벤치라든가 가로등 같은 거를 해서 오히려 좀 줄여주는 잘 관리를 해서 줄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 두 가지는 영역성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이제 리을은 이론을 쓰시면 되고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하고 각각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역성은 디귿과 리을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그럼 영역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하위 개념이 이제 영역과 영역 행동이었던 거죠. 영역과 영역 행동이 디귿과 리을에 들어가고 영역은 뭐야? 영역 행동은 뭐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기억은 개념을 쓰는 것이고 디귿 리을은 용어를 쓰고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말 그대로 묻는 단어들을 개념이면 개념을 계속 쓰든가 용어면 용어를 계속 쓰든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섞어 쓰셔가지고 어디까지 서술을 해줘야 내가 좀 혼란스러웠던 해이긴 합니다. 근데 매번 그래요. 의도가 잘 안 드러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역하고 디귿 리을은 뭐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뭐냐? 사용하죠. 사용을 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이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역 행동은 아까처럼 주장, 내 거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침해를 받았을 때 방어 행동을 보이는 것을 영역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용어를 고스란히 가지고 똑같이 쓰면 돼요. 그래서 많이 안 틀리셨어요. 이런 문제들은. 요것만 틀렸죠. 깨진 유리창 이론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으셨던 그런 문제예요. 자, 이렇게가 이제 그 네 가지 이론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거 심리 꼭 딱 네 가지고 페이지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외우시도 별로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잘 정리를 기출과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모리스하고 윈터 거 들어갈게요.